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박진수입니다. 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석수가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주택공급 정책에도 그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는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이제 모든 사업들이 활력을 이제 띠게 되겠죠, 이제. 요번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76석 국민의힘이 당선자가 나와서 시의회 의석수가 3분의 2가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일들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봅니다. 보시면은 또 25개 구청에 8개의 구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국민의힘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추진하려는 특히 강남 쪽, 강남, 송파, 강동, 서초 이쪽에 추진되던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신통기 사업과 어울려서 이제 속도를 낼 것 같고요. 또 여의도나 네. 기타 지역에도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주요 부동산 정책이 우리가 신통기, 신속 통합기획 이야기도 했었고요. 모아주택에서 시작된 게 이제 모아타운, 번동과하고 면목동 사례도 저번에 한번 들어봤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의 다가구 다세대, 20년 이상 된 지역들을 블록 개발을 크게 해서 이제 모아타운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서울시의 임대주택이라 하면 SH공사나 LH에서 이제 추진하는 임대주택들이 소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이제 이렇게 인식이 돼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다 반대하고 집값 떨어진다 하고. 그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민간 분양하는 주택하고 똑같이 품질을 높여서 공급을 하면 일단은 보여지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셜 믹스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일단 품질 자체도 퀄리티가 똑같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임대주택의 어떤 그런 오명을 좀 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반영을 해서 고품질 임대주택을 짓겠다. 사실 임대주택이라는 이야기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희 입장에서, 그죠? 렌트하우스라든가 다른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네.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가 반전세. 그죠? 반전세라는 게 이제 전세 보증금 일부 넣고 월세로 전하는 경우. 네. 지금 굉장히 그러한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보면은 주 단위, 월 단위, 그러한 월세, 우리가 말하는 임대 개념으로 사는 주택들은 이미 해외 쪽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민간 임대 쪽에 상황이 급속도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은 신통기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민간이 하는 게 있고 공공이 하는 거 있고, 어쨌든 속도를 빨리 해주겠다, 행정 지원을 잘 해주겠다, 이런 거고요. 모아타운, 강북 쪽에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요 세 가지를 좀 크게 들 수 있고요. 도심개발. 우리가 이제 박원순 시장 때의 주요 도심지 4대문 안에 주요 정책들,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중에 세운 재정비라 회연, 그다음에 종로에 이제 청진, 기타 등등 이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몇몇 개 빼놓고는 프로젝트가 신규로 진행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 때 4대문 안에 도시 계획 체제가 용적률이 1000%, 높이가 100m. 네. 이게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높이가 80m, 이면부는 60m, 40m, 용적률은 800%. 근데 800% 용적률이 200%의 차이가 지금 토지비 상승은 그 전보다 1.2배에서 1.5배, 많게는 2배. 그 전에 오세훈 시장 때의 세운 재정비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회원 2-1 할 때만 해도 토지비가 5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였어요. 지금 종로, 을지로, 태계로에 접해 있는 이런 도시환경 정비 사업, 중구 다동이라든지 평당 2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2배로 상승을 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토지비 상승폭에 대한 부분을 무엇으로 커버를 해주냐면 이제 용적률로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이라는 용적률이 0.8로 감소가 됐었던 박원순 시장 때에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전혀 없었다. 그걸 뭐 시장 논리에서 이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이제 되고 요번에 그 전에 보궐선거 이후에도 지금 세운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아마 2007년도서부터 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한강 르네상스, 용산국제업무 이게 이제 주요 큰 정책이었죠. 그런데 2013년 오세훈 시장 이후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용산 국제업무도시가 다시 폐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2007년도부터 2013년 폐지되고 이제 2022년에 다시 이제 부활이 된다. 그럼 한 17년의 세월을 표류를 한 겁니다. 그죠? 네. 그 용산 국제업무 도시는 뒤에 보시면 이제 조감도나 이런 걸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서울 도심에 이게 완성이 됐으면 멋있는 하나의 명소, 네, 멋진 랜드마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2017년 요 맨하탄을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허드슨 야드. 네. 그 부분이 기억이 나서 그것도 뒤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이런 대규모의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업이 일몰이 되고 또 뭐 다른 사람이 돼서 또 그게 다시 생기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이나 서울 시민들한테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시민들의 세금 낭비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금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이제 기사 좀 발췌하는 거고요. 네. 침체된 서울 도심 고층 빌딩 숲과 나무숲 공전, 녹지 생태 도심으로 재창조. 이제 이 이야기가 도심지에서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들. 네. 그전에는 이제 주로 도심지 안에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못 넣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에 죽어도 넣어야 된다. 네. 뭐 일요일, 토요일 되면 서울 도심이 완전히 적막한 텅텅 비는 그런 현상들을 바꾸기 위해서 주택을 의무적으로 또 넣어야 되는 시절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개발을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할 거냐, 녹지 생태 도심이 어떤 거냐, 내용을 이제 보시면요. 이게 이제 용적률, 건폐율, 높이 이런 것들하고 이제 상관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시를 해놓은 게 이렇게 기존,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픈 스페이스를 많이 넣는다라는 것은 옆에 보시면 건폐율 60에 이게 뚱뚱한 건물인데 이렇게 좀 날씬한 건물로 변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냐? 뚱뚱한 건물일 때는 이러한 형태였는데 높이를 완화해 주니까 이렇게 날씬한 건물이 들어선다.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법정용어로 그 전에 건폐율, 용적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건폐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안에 건축물이 자리 잡는 퍼센테이지가 이게 네. 1000평의 땅이 있는데 내가 600평을 건물을 안 치겠다 그러면 건폐율을 60%로 하고요. 네. 500평을 안 치겠다 그러면 건폐율이 이제 5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시게 되면 주변의 대지에 남아있는 면적들이 여기에다 이제 녹지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은 많아진다. 녹지 생태계가 많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물이 샤프해지고 얇아지고 높이 짓게 되면 이러한 대지 내에 보행자 동선지라든지 녹지 공간이 많이 이제 들어선다 이겁니다. 이게 보면 토지라는 것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바로 이렇게 정방형이나 사각형의 건물이 있는 토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 도심에. 네. 그러면 이 건물을 이렇게 그림에 도식한 대로 이렇게 앉힐 수 있느냐 또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건축학적으로 보면 건물을 앉히게 되면 건폐율 50% 좋습니다. 근데 사무실의 용도가 적은 토지에서 건폐율을 60%를 앉혀야 활용도상, 기능상 유리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무조건 건폐율을 50으로 간다. 그럼 건물의 활용도상 떨어지는 건물을 짓게 되는 거예요. 도시의 미관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건물들을 통합을 해서 건물을 지면서 맞벽 건축이나 합쳐서 짓게 되면 그 외부에 남아있는 면적들, 즉 대지의 공지가 많아지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획지에 이렇게 개별되어 있는 예시를 해놓은 것처럼 꼭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필 개발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정책을 완성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실무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저희가 2007년 이때 아마 봤던 건데요. 이거 보시면 요 끝에가 이제 종묘 쪽입니다. 이쪽이.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종로에 보시면 일부 철거하고 이렇게 녹지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왜 녹지축을 이렇게 쭉 해서 이게 남산까지 이제 태계로까지 공원을 만든다는
냈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바로 세운상가 부지예요.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때에 세운 도시 재생, 그래서 여기에 브릿지 옆에 이렇게 세운상가 옆에 달려있던 브릿지들을 오세훈 시장 때는 공원화 만든다고 해서 그 브릿지를 다 철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박원순 시장 들면서부터는 다시 그 브릿지를 돈을 들여서 다시 놓기 시작했어요. 이 부담이 누구의 부담이냐면 도심을 개발하는 개발자한테 기반시설 분담을 하게끔 해서 브릿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했었는데 박원순 시장 때의 용적률은 800, 높이 80. 그래서 지어놓는 건물들을 보면 굉장히 헤비합니다. 헤비하다는 얘기가 아까 예시시켜준 대로 뚱뚱합니다, 건물이.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바라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헤비하죠. 이렇게 쳐다보면 하늘이 보이지 않고. 예. 그렇게 해서 일부의 몇몇 프로젝트들이 쭉 종로 쪽하고 일부 이제 개발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릿지도 이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또 다 철거를 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기존의 건물들도 브릿지 해놓은 것도 또 다 철거를 또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브릿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좀 할 수 있을까? 이 공원과 어우러져서 그런 거를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